첫 번째는 이제 울산이 우리나라에서 부자 동네인데, 문제는 지금 고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이 퇴직하고 있거든요. 1년에 수천 명 단위로 퇴직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 몇천 명 나가면 비근하게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그 인원을 안 뽑습니다. 제조 대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부가 사실은 전혀 분배되지 않는다. 대기업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낙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면 부품 협력사도 돈을 많이 벌고, 조선은 기자재 협력사도 많이 돈을 벌고, 자기들이 고용하니까 된다는데, 지금 언급한 세 가지가 다 안 되잖아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양승훈입니다. 사실은 제조업 강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라 10개 안짝이고, 사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 중에 제조업을 이렇게 하는 나라는 대만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국은 이제 고유하게 특징을 가질 수 있는 건 국가가 막대한 투자를 했다. 적어도 20년에서 30년 정도는 국가 주도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고, 국가가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기업들을, 제조 대기업들을 양성했다. 제조 대기업들에게 산단을 이제 확보해주고, 그 다음에 대출을,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해외에서 차관을 끌어주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줬고요. 또 인력도 공급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교육 체제는 사실은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서, 제조 대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설계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70년대 공업고등학교를 엄청나게 만들었고요. 대학에는 공대를 굉장히 많이 이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능직, 그 다음에 기술직 인력들을 공급하면서 그것들이 시너지가 나서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제 양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를 했고요. 90년대부터 이제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중국이 굉장히 커지면서 물동량도 늘고요. 제조업 부품들에 대해서, 완성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바야흐로 질적인 도약을 우리가 한 20년에 거쳐서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간의 양적인 성장, 20년간의 질적인 성장을 한국의 제조업이 거두었고, 그 기저에는 이제 국가의 막대한 투자, 기업들의 굉장히 적극적인 이제 활동들이 있었고, 그 결과가 맺어진 게 현재 제조업 강국이 된 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국제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뭐 당시에는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러시아, 소련을 비롯해서 공산권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하면 이만큼 잘 산다는 거를 미국이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많은 원조도 해주고 저리로 대출을, 해외 차관도 끌어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정부도 사실은 북한과 체제 경쟁에서 이겨야 했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는 공업 발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소련도 중화공업화를 했고, 북한도 사실은 굉장히 중화공업화를 하면서 군비 경쟁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제조업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특히 이제 중화공업을 일으켜가지고 수출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뭐 무기도 만들어야 했으니까 그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업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6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진 기조였죠. 그거는 이제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원래 일제시대에 울산이 정유공장이었어요. 정유공장이 아니고 석유 비축기지였습니다. 일제가 중국이랑 전쟁하기 위해서 이제 한 번에 본토에서 날아가기가 힘드니까 울산에 기착해가지고 급유를 한 다음에 다시 출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가 좀 있었어요. 석유를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었고, 우리 이제 해방 후에는 이승만 정권이 거기다가 정유공장을 좀 짓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공업 인프라가 비교적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의 원조나 대출을 많이 활용을 했고, 박정희 정권이 이제 생기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 지역부터 시작해야겠다. 왜냐하면 이미 인프라가 좀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술을 일본에서 많이 배워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많은 이제 물량을 받아가지고 빨리 생산해서 빨리 보내줘야 했던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가 거점이 좋냐 했을 때 이제 남동임해 지역이 이제 선정이 된 거고요. 거기서 이제 울산이 거점이 된 거죠. 그리고 뭐 일제시대에 뭐 스케타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지역을 공업 지역으로 발전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하고 도면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활용한 바가 있었고, 재벌들도 그 석유 공장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정유 공장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면 좀 쉽겠다. 그래가지고 삼성, 뭐 현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울산을 주목하게 됐고, 이제 울산의 입지로 보자면 북쪽에는 포항이 있고요. 포항에서 제철을 가져올 수가 있고, 이제 울산이 거점이 되어서 남쪽엔 창원이 있고 거제가 있고 6가지 이어지는 이 구상 속에서 입지적으로
유리한 점도 있었고 정부도 관심이 있었고 기업들도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울산에 많은 투자가 실제로 벌어지고 1972년에 현대중공업이 이제 배를 짓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조선소랑 배를 같이 짓는 이제 좀 황당한 일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된다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 우리는 섬유나 수출하고 혹은 신발, 고무 이런 거 정도 경공업만 할 수가 있었는데 아 이제 중공업도 되겠구나 하면서 정부에서 당시 기획원 지금으로 치면 기재부가 반대를 했었는데 크게 하는 거는 반대했어요. 중공업을. 근데 이 정도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큰 투자를 일으켜서 거기서 이어져서 자동차가 되고 석유화학이 되면서 이제 울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제조업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현대그룹의 성공, 중공업과 자동차의 성공이 굉장히 정부의 투자를 많이 받게 하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경로로 오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뭐 일단 바다가 바로 있고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 교역 조건이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선소를 지으려면은 물이 너무 출렁거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 형태가 좋습니다. 왜냐면은 도드라져 있으면 바람을 많이 맞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선을 하기가 좋았던 건 있고 다른 산업은 뭐 이제 조선을 제외하면 다른 산업은 그냥 입지를 잡으면 되는데 이쪽에 하나가 생기면 연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자재가 왔다 갔다 하기 좋아야 하는데 포항에서 배로 바로 하역해서 오기가 좋잖아요. 그러한 동선들 고려 때문에 울산이 된 것 같다. 근데 당시에 뭐 경쟁자로 보자면 창원도 비슷한 입지거든요. 그래서 창원도 그 이제 울산에 이어서 이제 공업도시로 됐던 거고 당시에는 바다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다음에 이 우리 전체 공급망의 연결 그다음에 일본과의 연결이 중요했는데 그런 점에서 울산이 뭐 최상위권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뭐 실제로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석유화학이 그 준하게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많은 고용을 일으켰던 것도 현대 중공업과 자동차고 현대가 사실 울산 전체 도시계획이나 혹은 이제 많은 고용이나 그 다음에 산업 연관 효과는 만들어냈다는 게 사실이고 현대가 많이 이끌어온 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첫 번째는 이제 울산이 우리나라에서 GRDP 1등 도시거든요. 사실은 가장 많은 부를 생산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자들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부자 동네예요. 이제 공이 부자 동네인데 문제는 지금 고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이 퇴직하고 있거든요. 생산직 노동자들이 1년에 수천 명 단위로 퇴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퇴직이 2030년 정도면 거의 종료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분들이 뭐 몇천 명 나가면 비근하게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그 인원을 안 뽑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킹산직 채용을 한다 이래서 막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400명 뽑았거든요. 올해도 400명이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럼 앞으로 비슷하게 뽑을 계획이 현대자동차가 있냐? 없습니다. 현대중공업도 1000명 단위로 퇴직을 하고 있어요. 정년 퇴직을. 근데 뽑을 계획이 있냐? 없고 보통 한 100명 정도 내외로만 지금 상황에 따라서 뽑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1억 이상 받는 노동자가 10,000명, 그러니까 1000명 단위로 나가는데 신규 채용이 없거나 혹은 한 3천에서 5천만 원 사이로 받는 청년 한 100명이 들어가는 거다. 그럼 도시 관점으로 보면 소비 여력이 굉장히 위축되고요. 현재의 문제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제조업도 굉장히 고부가 가치화가 많이 진행되고 연구 R&D나 혹은 설계 같은 이제 대졸자가 하는 일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러한 기능들이 다 지금 수도권으로 울산에 있던 우리가 구상 기능이라고 하는데 구상 기능이 수도권으로 많이 향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소의 설계 기능은 판교에서 주로 하고요. 자동차를 만드는 연구개발이나 제품의 테스팅은 전부 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남양으로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전개되다 보면은 정규직 일자리가 안 생기고 대졸자 일자리가 없는 도시가 되기 때문에 울산이 위기고 근데 이건 비단 울산만의 위기가 아니고 모든 산업도시들이 지금 비수도권에 있는 모든 산업도시들이 다 울산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정규직을 안 뽑고 대졸자 이상의 일자리는 없고 그 다음에 하청업체들도 돈을 많이 못 버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면은 여기가 아무리 지금 우리나라 1등 부자도시, 1등 산업도시라고 하더라도 어렵고 다른 제조업을 갖고 있는 도시들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에서 제가 이제 울산 디스토피아 책을 쓰게 된 거죠. 요즘에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실적 개선을 엄청 해가지고 여기 이제 주식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지만 실적 개선해서 주가가 지금 계속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산업 전체로 보면 3사가 지금 이제 선가가 최고점이거든요. 역사상 최고점이고 수주가 많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요. 대기업은 굉장히 이제 제조 대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부가 사실은 전혀 분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가 분배를 뭐 제가 그러니까 소득 외 이전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전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낙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면 부품 협력사도 돈을 많이 벌고 조선은 기자재 협력사도 많이 돈을 벌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고용하니까 된다는데 지금 언급한 세 가지가 다 안 되잖아요. 자동차 부품, 조선 기자재, 그다음에 신규 고용 세 가지가 다 안 이루어진다면 이제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대기업의 실적을 보지만 그 밑에 있는 그 공급망에 있는 밸류 체인이 전부 다 어려워진다. 이러면 그건 전국적인 문제가 벌어질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자동차 밸류 체인은 지금 영남 전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경기도에도 제법 크게 형성이 돼 있죠.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밸류 체인은 사실 이것도 영남 전체에 퍼져 있거든요. 그럼 영남 전체에서 사실 대부분의 고용을 만들어내고 있는 괜찮은 고용을 만들어내는 제조업 벨트가 전체가 붕괴할 수도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제 대기업 원청은 밖에서 이제 많이 요즘에 솔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선기자재는 중국에서 범용재를 많이 사오기 시작했고 자동차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부품을 사오려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기존에 납품하던 기업들이 다 어려워지고 청년들이 더 안 가게 될 거고 그럼 지역 경제도 같이 죽을 것이고 이제 그러면 그 연쇄 속에서 이게 과연 우리나라 제조업에 좋은 일이냐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또 저런 것도 있죠. 최근 이제 미중 경제 분쟁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정치적인 면도 어렵고 산업적인 면도 어려운데 만약에 지금 중국에서 조달하는 부품들이나 조선기자재 같은 것들을 이제 미국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반대하고 만약에 중국에 있는 기자재를 도입한 배를 우리 항구에 갖고 오면 입항 안 시키겠다. 혹은 자동차를 뭐 중국 부품을 몇 퍼센트 이상 쓰게 될 경우에는 사지 않겠다. 이러면 이제 부랴부랴 우리나라에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R&D도 못하고 경쟁력이 없는 이 부품 업체들이 일정 수준 이상 경쟁력을 올리고 혁신 역량을 안 만들면은 나중에 대응을 또 못하는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뭐 그래서 베트남에서 대신 하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럼 우리나라 관점에서 제조업 고용이 지금 그래도 20%가 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일자리들 다 어디 갑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제조업 고용이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걸 알게 돼서 지금 한 10년 가까이 계속 복원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이게 한번 무너지고 나면 사실 복원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울산이 어려워지는 거, 울산의 제조업 이 어려워지는 것들이 그런 질문을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거죠. 잘 보이지 않지만 제조업이 수도권에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그럼에도 그런 문제를 던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같으면 제가 오늘 울산 얘기를 주로 하니까 울산에 있는 자동차 공장 같으면 사실은 사람이 많이 안 필요하게 공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가 굉장히 많이 전개됐고요. 로봇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거 전체를 요즘에 IoT라고 하잖아요. IIoT라고 제조업에서 말하거든요. 산업 사물 인터넷. 그래서 그런 이제 정보 결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안 필요해요. 특히 생산직 노동자가 많이 안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40명이 하던 일을 지금 한 10명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 자동차 업체들은 별로 이제 생산직을 안 뽑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예전에는 생산직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안 필요한 체제로 많이 이행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사실은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고 자동화가 가장 많이 전개된 제조업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현대자동차는 그러니까 안 뽑는 거고요. 현대중공업은 사실 조선업은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숙련이 많이 필요한데 안 뽑아요. 어떻게 했냐면 90년대부터 사내하청을 써보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내하청을 통해서 생산을 하더라도 비슷한 수익이 나오고요. 비슷한 품질이 유지가 됩니다. 조선업은 수주가 들어올 때랑 안 들어올 때가 있기 때문에 고용을 조정해야 하므로 사내하청을 그렇게 실험했고요. 2010년대에는 뭘 했냐면 우리가 물량팀 실험을 했어요. 일당으로 단기직으로 사람을 써도 수익이 유지되는지. 그때는 돈을 많이 까먹었어요, 사실은. 해양 플랜트가 어렵기도 했고. 근데 그래도 이제 그 단계를 지나가서 이제는 또 다음 실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주 노동자를 써보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핑계는 이제 내국인이 안 오니까 외국인을 뽑는 거다라고 해서 이번 정권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조선업체만 특례로 30%는 외국인을 고용해도 좋다. 이런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외국인을 뽑으니까 이제 그만큼 신규로 내국인이란 말을 제가 쓰는 게 굉장히 이상하지만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조선소에서 그래도 정규직으로 뽑으면 일을 하고 싶다거나 혹은 여기서 내가 용접을 배우고 싶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상황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서
자동화와 그 다음에 하청의 요인으로 지금 현재 이제 일자리가 잘 안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